안녕하세요. 10월 11일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서 비욘디에서 비만 대사증후군 연구회와 함께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욘디 PD 최희선이고요. 오늘은 비만의 최신 치료와 함께 임상시험에 대해 또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비만대사증후군 연구회 전 회장이시자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또 간단하게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인 김경곤이라고 하고요. 제가 현재 아시아 오세아니아 비만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대한비만학회 부회장,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 주신 대로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비만대사증후군 연구회에서 전 회장을 역임했었고 현재도 이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력을 양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네.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만대사증후군 연구회 전 회장이시고요. 현재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비만학회에서 회장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비만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비만의 최신 치료, 임상시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자세히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 준비해 주신 것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텐데요. 조금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비만 치료제 그 효과가 사실 실제로 비만에 이렇게 고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도 너무 약했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자들 입장에서도 이 합병증을 개선하기에 좀 다소 미약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단계고 새로운 이제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이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히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시판 과정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임상시험입니다. 먼저 비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비만은 체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증가해 있는 상태죠. 제가 무단으로 이렇게 운동선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샤킬 오닐이라고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NBA 그 농구의 이제 센터 맡았던 선수인데, 정말 체격이 엄청납니다. 정말 거군인데, 이 사람이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비만이냐, 그런 거는 아니죠.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운동선수들은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체지방을 측정해 보면 체지방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체중이 많은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체지방이 이제 굉장히 많은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는데, 비만이라는 상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먹는 것과 쓰는 것,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과 소모하는 것이 균형이 안 맞아서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에너지 저장 과정이 문제가 생기고 체내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체내에 이제 대사 이상뿐이 아니라 그로 인한 합병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상태가 비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지방 조직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사실 지방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체중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방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하 지방이 적절히 있어야 우리가 체온을 빼앗기지 않고 체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부에서 충격이 있을 때도 이제 피하 지방 조직이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을 흡수해서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를 예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자연 세계, 동물들이 살아나가는 자연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조차도 우리나라에서 대략 40-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런 인간의 삶이었죠. 먹을 것이 생겼을 때 빨리 먹고 이것을 저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이것을 꺼내 써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동물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부피가 적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그런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이 지방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 지방 조직은 저장이 잘 되면서도 동물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사실은 그 동물과 인간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적당하다고만 하면 꼭 있어야 할 그런 조직이죠. 그런데 이 지방 조직이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추위에 노출이 되었다든지 체온을 많이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특히 뭐 여러 군데에 있긴 하지만 보통 등 쪽, 어깨 쪽에 있는 견갑골, 양쪽 견갑골 사이에 이런 갈색 지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막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체온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갈색 지방이 작동을 잘 한다면 비만으로 잘 넘어가지 않겠죠. 반면에 같은 지방이지만 이제 백색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지방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지방 조직이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애매한 그런 이제 그 지방도 조직을 해서 이 애매한 지방 조직이 갈색으로도 가고 백색으로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만의 진단은 우리가 이제 쉽게 체질량 지수라는 수치를 통해서 간단히 정의를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우리의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키를 미터로 나타낸 값의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체중이 100kg이고 신장이 170cm다. 그러면은 신장을 미터로 표시를 해야 하니까 이제 신장을 1.7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체중 100을 1.7로 두 번 나눠주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값이 34.6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분류가 저체중, 정상, 그다음에 이제 비만 전 단계, 그다음에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3단계 비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죠.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비만학회에서 분류하고 있는 그 분류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쓰는 이제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18.5보다 낮으면 이건 저체중이고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야 하는 상태고, 정상이 18.5에서 2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3에서 25까지가 비만 전 단계로 이때부터는 조금 주의하셔야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어가면 이때부터 비만인데 5단위로 이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34.6은 여기서 이제 2단계 비만에 해당하는 거죠. 자, 2단계 비만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보셨을 때 허리 둘레에 따른 비만 동반 질환의 위험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2단계 비만의 경우에 허리 둘레가 남자가 90cm 미만이다. 그러면은 매우 높음, 남자가 90cm보다도 더 높으면 가장 높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든 여자든 허리 둘레가 이제 105cm다. 그러면은 어쨌든 오른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높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진단할 때 이렇게 이제 체질량 지수로 우리가 간단히 하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이 과다하게 저장된 상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체지방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연구들이 그 키와 이제 체중, 그리고 허리 둘레, 이런 것들 위주로, 신체 계측치 위주로 굉장히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체질량 지수가 너무 높으면은 이 수명이 짧아지고 생존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부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일 때를 비만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기준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이는 기준이 보통은 남자 같은 경우에 25%, 여자 같은 경우에 35%를 넘어가면은 이게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인바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몸 안에 전기 저항을 흘려서 그 체지방 그
체조성을 분석하는 그런 장비로 이렇게 체지방률 많이 측정해 보셨을 텐데, 그런 거일 때 이제 그런 기계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계들은 대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25, 35%보다는 좀 더 낮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25%, 여자는 35% 넘어가면 아, 내가 좀 체지방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비만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네, 여기에 제가 이제 대한비만학회에서 나온 이제 현재 비만 현황을 보여주는 오베시티 팩트시트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패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가장 비만이 심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비만 유병률이 낮아져요. 그 이유는 오히려 이제 남자들이 이런 비만으로 인한 악영향을 더 일찍 받기 때문에 건강에 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사망도 올라오고 다른 질병도 많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 출산, 임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에 굉장히 에너지를 잘 저장하도록 이렇게 이제 신체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 점이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 면인데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중이 이 비만의 유병률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여기 표에서 아래 녹색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70대까지도 비만 유병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이가 들면은 비만 유병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비만 유병률이 굉장히 다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이 젊은 연령층의 비만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11년간의 남자 연령별 비만율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맨 아래에 있는 80세 이상의 그런 고령층에서조차 비만 유병률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맨 위에 보시는 그런 젊은 연령대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녹색이 있는데, 녹색 같은 경우에 20대를 보여주는데요. 20대는 중간에 있긴 하지만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승의 이런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20대 비만 증가가 굉장히 이제 빠르고요. 맨 위에 있는 30대, 이 보라색의 30대는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은데, 30대 같은 경우는 현재 비만 유병률이 52.2%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는 사람이 둘 중 한 명이다. 그래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30, 40대 비만율은 뭐 정말 50%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지금 젊은 연령층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비만의 가장 큰 문제고요. 남성에 비해서는 다행히도 여성의 이제 비만 유병률은 증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증가하고 있고요. 가운데 이제 아주 일직선으로 보여주는 게 40대 여성 비만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 비만율은 대략적으로 20%대 후반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 남자보다는 훨씬 적은데, 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아래 녹색으로 보이는 20대 비만율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젊은 연령층의 비만이 남성, 여성 모두 다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의 이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뭐 소아 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이보다 이제 더 낮은 연령대 비만 유병률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거는 비만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수록 그 발생이 더 이제 많아지고 정도도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젊은 연령층에서 비만 유병률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보건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이 비만은 이제 체질량 지수로 평가를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전체, 특히 몸통에 있는 체지방 양이 얼마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반영을 해요. 그런데 그
체지방이라는 것이 뭐 아마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장 지방 아니면 뭐 복부 비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하 지방에 저장된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저장도 굉장히 빨리 되고 오히려 또 빨리 녹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내장 지방이 금방 줄어요. 그런데 내장 지방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사실상 이게 혈관 안에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이제 에너지 양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지방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죠. 원래는 지방 조직이 피하 지방에 저장이 되도록 우리 몸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맨 앞에서 이제 비만이라는 것이 그런 에너지 대사, 에너지 저장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저장이 되어야 할 피하 지방에 저장이 잘 되면 우리 몸의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하 지방에 저장을 잘할 수 있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비만에 의한 그런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복부 비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허리 둘레는 결국 내장 지방량하고 아주 이제 정확하게 비례를 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복부 비만이 30대 이상부터는 굉장히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이전까지는 굉장히 복부 비만이 낮다가 폐경이 된 이제 50대 이후부터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면은 여성들도 이제 이 비만에 대한 신체 구조는 이제 남성하고 이제 거의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20대와 80대의 그런 그 복부 비만 유병률의 차이가 4.7배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납니다. 남성에 있어서 이제 앞서서 이제 비만 유병률 연령대별로 이제 변화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복부 비만의 유병률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조금 달라서 이제 가장 복부 비만 심한 거는 나이가 들수록 복부 비만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70대가 복부 비만이 가장 지금 심한 상태고 80대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이상의 당뇨병 같은 대사 이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맨 아래에 있는 이제 녹색 20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복부 비만 유병률이 낮기는 하지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복부 비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 비만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이 왜 질병인가? 비만이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미용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를 뭐 꼭 병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비만에 굉장히 많은 합병증이 있습니다. 오른편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은 뭐 정신 심리적인 문제부터 해서 뇌신경계, 그 다음에 심혈관계, 호흡기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비뇨생식기계, 피부질환, 그다음에 근골격계 여러 가지 암의 이제 원인이라고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합병증에 보통 생각하시는 게 뭐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든지 혈압이 높아진다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혈압 같은 경우에도 비만이 굉장히 심하면은 심부전이 와요. 그리고 이제 폐색전증 같은 혈관이 막히는 그런 병들이 와서 이게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요즘엔 그 3단계 고도 비만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잠을 잘 때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관계에서도 이 담석이나 이게 담독의 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요즘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낮은 출산율인데, 뭐 출산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출산을 원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비만일 때가 문제인데, 비만이 심해지면은 호르몬 체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성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배란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경 이상이 생기고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임이나 난임이 생기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배란이 잘 안 되면
그 배란이 되어야 할 난자들이 난소 안에 계속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되는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이상을 유발을 하죠. 당연히 체중이 많이 나가면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관절염으로 이행이 돼서 오히려 비만인데 운동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아파서 못 움직이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일부 암들이 이제 비만하고 관련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암이 있겠지만 특히 지금 뭐 여성 같은 경우에 유방암,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 이런 거는 굉장히 관련성이 깊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결장 직장암이라는 게 이제 대장암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장암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암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편의 그림 1을 보시면은 체질량 지수 증가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의 이제 발생률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밑에가 이제 체질량 지수인데, 체질량 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주 일정하게 이런 이제 대사 이상 질환들이 늘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좀 녹색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당뇨병이 더 문제인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 체질량 지수가 한 25부터는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더 가파라지고, 그 다음에 30을 넘어가면서 더 빨라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이런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미리 하셔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대한비만학회 그 진료 지침을 보면요, 약물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만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이 언제나 반드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우리 몸이 설계된 대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제대로 된 그런 적당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하는 것이 식사치료, 운동치료, 행동치료이고, 이래도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약물치료를 부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를 시작을 권고하는 단계가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많이 잘 알려진 그런 것을 통해서 사용 승인이 된 약제를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거나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사용을 했는데 3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없다 하면은 약제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을 바꿔본다든지 치료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비만 대사 수술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이 체질량 지수 35 이상이거나 아니면 30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생활습관 개선을 했다든지 약물 치료 같은 거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술 치료의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서 혈당 개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27.5 이상이면서 이 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비만이 심하다 하면은 이렇게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해서 체중을 빼서 당뇨병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내가 생활 습관이 잘 개선이 안 될까? 생활습관 개선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저에게 이제 치료 받으시는 그런 그 비만이 심하신 환자분들한테 이제 맨 처음에 가장 간단하게 권고 드리는 방법이, 일단 끼니는 편하게 하루에 2끼나 3끼를 편하게 먹고 싶은 대로 드시되, 그 외에 다른 간식은 다 끊어 보시라고 추천을 합니다. 특히 빈속에 단 것을 먹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단순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설탕이나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이거 자체가 혈당도 올리지만 뇌에 가서 반복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식욕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집어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단순당 섭취, 특히 간식을 끊으시라고 하는데 너무 뭐 배고프게 다이어트 하실 것보다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식을 정이 꼭 먹고 싶다.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카페도 가게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먹고 싶을 때는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그런 음식을 함께 조금만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빈속에 먹으면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고 정말 단순당이 많은 것은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 더 먹고 싶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주문을 해서 또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녁 따로 먹고 과일 따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쓸데없는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고 요즘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들은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은 적당선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과일을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아예 이제 또 과일로 끼니를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당한 비율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렇게 영양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음식들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 안에는 원래부터 몸 안에서 분비가 되는 이런 이제 체내 에너지 섭취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뀌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이제 식욕이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대표적인 게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뭐 GLP-1이라는 그런 물질들.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소장에서 분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GIP라고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이 물질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장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 호르몬들인데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어느 정도 먹으면 바로 이제 이제 그만 먹어라라는 신호를 우리 뇌에 강하게 주고 음식이 들어온 거를 빨리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하고 이제 간에 이제 잘 저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하지방 조직에 저장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랑 이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췌장에서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공복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계속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장된 지방 조직을 분해해서 혈당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로서 글루카곤이 적절하게 잘 분비가 된다고 하면은 체중 감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글루카곤은 저장된 에너지로부터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치료 방법인데 예전부터 글루카곤은 굉장히 잘 알려져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이 너무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런 나쁜 효과를 완화시키면서 에너지 소모를 증가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아밀린이라는 물질도 있어요. 이게 인슐린하고 똑같이 같은 양으로 분비가 되는 물질인데 이 아밀린이라는 물질은 이것도 이제 음식이 들어왔다는 신호에 의해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뇌로 가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갈색 지방, 이 갈색 지방을 자극해서 에너지 소모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린이랑 글루카곤은 기존에 나왔던 이제 비만 치료제들처럼 식욕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몸 안에 저장된 에너지의 소모량을 높이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는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약제들은 이런 이제 네 가지 이런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 지금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죠.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GLP-1이라는 물질의 이제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라는 거는 어떤 호르몬이 그 세포에 달라붙어서, 세포막에 달라붙어서 이제 세포막 안에 신호를 전달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수용체라고 하는데, 요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제 약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삭센다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리라글루티드의 이제 차세대 2세대 GLP-1 수용체의 효연제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위고비라는 약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이 약제에 굉장히 다양한 임상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거의 종료가 돼가고 있는 임상 실험이 있죠. 이제 동아시아인에서의 이제 그런 이 위고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안전성은 괜찮냐, 이런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뭐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로 뭐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도 이제 써봤는데 굉장히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됐죠. 근데 이 세마글루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삭센다가 보통은 이제 뭐 계산하는 방법마다는 좀 다르지만 원래 체중의 한 7 내지 8% 정도 체중 감량을 유도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세마글루티드는 한 15% 정도, 15%에 가까운 체중 감량 성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2배는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강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약제면서, 또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를 받으면 되니까 훨씬 더 이제 사용하기가 편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다른 약제로서 하나의 이제 펩타이드라는 건 이제 단백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작은 분자인데 단백질과 이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이 이제 호르몬의 이제 그 주요 구성 구조인데, 이 펩타이드 중에서 GLP-1이라는 수용체도 자극을 할 수 있고 GIP라는 수용체도 자극을 할 수 있는, 한 개의 물질이 두 개의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질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생명공학 쪽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던 물질을 살짝 변형을 하면서 이런 약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터제파타이드라는 약인데, 터제파타이드가 올해 상반기에 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 약제가 비만 치료에 사용을 해봤던 임상 시험이 가장 첫 번째 임상 시험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초기 체중의 20%를 넘는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굉장히 강력한 체중 감량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이 세마글루티드나 터제파타이드 모두 우리나라에서조차 당뇨병 약으로는 승인을 받았고, 특히 세마글루티드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급망 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수입이 시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판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약제들은 이미 이제 허가까지 받았지만은 다른 더 좋은 효과가 있냐, 심장병 예방이나 다른 합병증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등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다른 나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이제 임상시험 센터에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몇 가지 임상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 다른 약제도 있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를 보면요, 세마글루티드 위고비가 주사로 맞아야 하는데 주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주사가 굉장히 편한 주사임에도 이게 남들 보는 데서 이렇게 딱 하기도 좀 그렇고, 내 몸을 내가 찌르는 걸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간혹 그래서 이제 경구용 약제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마글루티드가 먹는 약으로 경구용으로 이제 나온 약제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인데, 이런 약제 이제 임상 연구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그리세마라고 하는 약제는 두 가지의 펩타이드를 이제 하나의 주사기에 혼합한 형태인데, 요것도 이제 두 가지 펩타이드를 혼합하는 게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해요. 두 가지를 같은 병 안에 넣어놓으면은 자기들끼리 또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런 이제 복합제로 만든 제제인데, 이거는 세마글루티드처럼 피하 주사를 하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하는 건데, 요 약제도 체중 감량 성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 작용하는 약제, 이것도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그런 약제에 대해서 이제 임상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육 주사로 투여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는 점에서 또 이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그런 약제고요. 그다음에 펩타이드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약물처럼 이렇게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제조한 그런 이제 올포글리프론이라는 이제 약제도 하루에 한 번 먹는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제 비만 치료제고요. 그리고 아직은 시작 안 했고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인 임상 연구 중에 GLP-1 수용체에도 작용하고 글루카곤 수용체에도 작용함으로써 식욕도 억제하면서 이런 에너지 소모도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이는 그런 이제 약물에 대한 임상 시험도 지금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임상 시험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 이런 것을 보자면, 지금 아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그런 위고비의 임상 시험 연구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위에 보이는 이제 플라시보라고 써져 있는 그 곡선이 이제 위약이죠. 가짜 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한 이제 초기 체중이 2% 정도 지금 빠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세마글루티드가 아래 쭉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0주에서 68주까지의 이제 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68주까지 쭉 가보면은 세마글루티드를 투여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여를 받으면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빠집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너무 빨리 빠지는 것도 부작용이 심해서 좋지가 않은데, 이게 좋은 게 일정한 속도로 굉장히 쭉 빠지다가 한 이제 7개월, 8개월 정도 되면 약간 누그러지긴 하는데, 기존의 그 비만 치료제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약제들 보통 써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체중이 빠지다가 그 뒤부터는 정체기가 와요. 그런데 이런 세마글루티드 같은 경우에 지금 임상시험 연구를 보면은 정체기도 별로 없이 굉장히 잘 빠지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한 임상 연구 결과에서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그 그래프 밑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그 주수에 방문한 사람들 숫자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대략적으로 2,000명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임상 연구를 통해야만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함으로써 이 약제의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심하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임상 연구를 할 때는 정말 조그마한 불편감이라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가짜 약을 투여받아도 굉장히 많은 빈도의 부작용 발현이 있어요.
약으로 인해서 생겼든지 안 생겼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 다 말하게 돼요. 이제 뭐 감기가 걸렸다, 열이 난다, 메스꺼린다, 토한다, 뭐 배가 아프다, 뭐 몸살이 나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서 가짜 약에서 몇 퍼센트 정도, 그 다음에 진짜 약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인과관계나 이제 그런 빈도수 이런 차이를 보고 이 약제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약에 의해서 발생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시판하기 전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와 안전성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비만 임상 연구의 이제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교수님 지금까지 한 40분 정도 길게 비만의 질환, 비만이 왜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신 치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목 괜찮으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40분 동안 쭉 이어주셨습니다. 남겨주신 질문들 마저 받고 또 라이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님 질문인데요. 복부 비만만 심각합니다.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BMI로는 비만이 아니라 참여가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치료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이제 비만 임상 연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하는 이제 세계적인 그런 비만 임상 연구는 대부분이 이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27 이상이면서 뭐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당뇨병 아니면 뭐 기타 뭐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제 나와 있는 현재 사용하는 그런 약제에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더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기준이 까다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님 질문인데 비만 임상시험은 어디에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3차 병원에서는 참여가 어려울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네요. 네, 비만 임상 연구는 이제 약을 만든 회사에서 자기들 약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뢰를 하는 그런 제약회사를 의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뢰사의 입장에서 비만 임상 연구가 원래 계획됐던 그런 이제 그 계획서, 프로토콜대로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은 임상 연구는 그거는 실패한 임상 연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히 있는 센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행정 시스템이 있는 센터에서만 임상 시험을 의뢰하는 게 이제 보통이죠.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실패해 버리면은 굉장히 큰 시간과 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뢰사에서는 이제 그런 센터만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3차 병원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병원이 100%인데 3차 병원 중에서도 임상시험센터가 잘 갖추어진 그런 센터 위주로 의뢰사들이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각 또 질병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질병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임상시험 센터를 더 우선적으로 의뢰사에서 이제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해당 질환의 환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초코송이 냠냠냠님 질문인데요. 비만 임상시험이면 약품뿐 아니라 운동이나 생활습관 같은 비약물적 요인들도 분석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네, 뭐 비만 임상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그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방문 때마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사의 이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량 같은 거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패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식을 쓰는 데도 있고, 식사 일기를 쓰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량 같은 경우도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제 앱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각 임상 연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임상 연구든지 기본적인 식사 조절과 운동에 대한 이제 교육은 받으셔야 하고 그것을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오소리님 질문인데요. 시중에 다이어트 약이라고 광고를 하는 것들도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다 했나요? 라고, 그리고 그런 약과 지금 말씀해 주시는 약이랑은 차이가 큰지 질문 남기셨네요. 그 시중에서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광고를 하면은 불법이죠. 네. 그래서 전문 의약품은 지금 이제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그런 성분이나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은 보통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효성 성분이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유효성이 있냐,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이런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제 본격적인 그런 임상 시험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일단은 대상자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임상 연구라는 거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상, 2상, 3상, 4상 이렇게 이제 단계가 나누어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3상 임상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승인받기 직전 마지막 단계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단계에 들어온 약제들은 안전성은 뭐 거의 입증이 됐는데 이제 심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런 짜잘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혹시 많은 사람한테 했을 때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는 임상 연구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식품 관련한 임상 연구는 그렇게 이제 기간 자체가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좀 결과라는 게 항상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뭐 하나라도 이제 유효성이 입증됐다 하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 효능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하고는 게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런 그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뭐 임상 시험을 다시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는 것들은 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효성에 대해서 일단은 좀 그 기존의 약제 전문 의약품을 허가받은 것보다는 굉장히 약하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안전성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이 정말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제대로 받은 거냐 아닌 경우도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같은 기준을 놓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비만의 최신 치료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이런 임상시험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 한국임상시험 참여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그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널리 광고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임상시험을 하게 될 때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윤리 심의를 통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이 이 여기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여지가 큰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끔 그런 이제 요인들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렇게 널리 임상연구 홍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보신 임상연구 홍보가 아마 뭐 인터넷 같은 데도 좀 나와 있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타시면은 홍보되는 이제 그런 걸 보신 적도 있을 텐데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 임상시험 시행하는 기관 안에서만 이렇게 홍보물을 붙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은 예전에 이제 코비드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코비드 관련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시험의 대상자를 빠르게 모은 그런 적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임상시험 중에서 중요한 임상시험들을 이렇게 이 포털에 올림으로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역이나 해당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딱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홍보가 되는 그런 임상시험 연구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임상시험이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임상시험도 여기 지금 보여드린 바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시는 게 가장 그 임상시험 정보를 얻기는 가장 쉽지 않나.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을 이용을 하시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검색도 가능하고 또 참여 의향서도 작성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라이브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임상시험이 이제 임상시험 참여하시기 전에 보통 그 임상시험을 이제 진행하는 뭐 전문의나 또 뭐 간호사나 뭐 여러 인력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임상시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 옆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여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따져보고 그래서 사실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진료 받는 것처럼 가자마자 되는 건 아니고 네. 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다 이제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안심하시고 이제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